세월의 흐름 속에서 가족의 의미는 어떻게 변할까요? 평생을 자식을 위해 희생한 아버지와 그의 헌신을 당연하게 여기는 아들 부부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결혼하면 남이지 않나요? 라는 며느리의 한마디가 65년을 살아온 한 남자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남수라는 평범한 아버지가 자신의 삶을 되찾아가는 여정을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가족의 의미, 부모의 희생, 그리고 늦게 찾아온 자아의 발견에 관한 진솔한 고백입니다. 귀 기울여 들어주세요. 늦은 오후, 정남수는 마당 한편에 놓인 철제 의자에 앉아 있었다. 저녁 노을이 지는 하늘은 붉게 물들었고 시골 마을의 선선한 바람이 땀에 젖은 그의 셔츠를 스쳐 지나갔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았다. 이제야 좀 숨을 돌릴 시간이 생긴 것 같았다. 65년을 살아오는 동안 나는 늘 몸을 움직이며 살아왔다. 젊었을 때는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하며 하루하루를 버텼다.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였지만 경험이 쌓이고 사람들을 알게 되면서 점점 일이 커져 작은 하청 업체를 운영하는 사장이 되었다. 그날 현장을 돌며 일거리를 챙겨야 했고 겨울이면 손이 얼어붙도록 철근을 잡아야 했다. 그러면서도 나는 단 하나의 목표만을 바라보았다. 아들만큼은 나처럼 살게 하지 않겠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몇십 년을 뛰어다닌 끝에 아들 정민석을 대학까지 보냈다. 그게 끝이 아니었다. 취업을 도울 수 있는 인맥을 찾아다녔고 결혼할 때는 서울에 아파트 한 채를 사주었다. 혼수며 결혼식 비용까지 모두 부담했다. 젊었을 때부터 허리띠를 졸라매고 피땀 흘려 번 돈이었지만 아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서라면 아깝지 않았다. 처음에는 자주 찾아오던 아들 부부였다. 명절이면 함께 밥을 먹었고 술 한 잔을 기울이며 지난날의 고생을 이야기하곤 했다. 손주가 태어났을 때 병원까지 달려가 기뻐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작은 몸으로 힘겹게 울던 아이의 모습에 가슴이 뭉클했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들의 발길은 점점 뜸해졌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도 회사 일이 바쁘다거나 이번 명절에는 며느리 친정부터 가야 한다는 말만 들려왔다. 처음에는 그저 젊은 부부의 바쁜 일상이라 생각했지만 점점 그 간격이 넓어질수록 마음 한구석이 허전해졌다. 그날도 비슷한 저녁이었다. 작은 마당에서 의자에 앉아 쉬고 있는데 전화벨이 울렸다. 오랜만에 듣는 아들의 목소리에 나는 반가운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그래, 민석아. 잘 지내냐고 물었다. 짧은 안부 인사 후 아들의 목소리가 살짝 머뭇거렸다. 그리고 곧 며느리의 말이 들려왔다. 며느리는 부탁드릴 게 있다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우진이 어린이집이 끝나고 그들이 늦을 때가 많으니 내가 잠시 가서 아이를 봐줄 수 없겠냐는 것이었다. 며느리의 목소리는 한없이 가볍고 자연스러웠지만 나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저녁 노을은 어느새 짙은 어둠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시골 마을의 고요함 속에서 풀벌레 소리만 간간히 들려왔다. 그 순간 나의 마음 한구석에서 뭔가 분명하게 바뀌기 시작했다. 오랜 세월 굳게 지켜온 가족에 대한 의무감과 희생의 무게가 서서히 내려놓아야 할 짐으로 느껴졌다. 손주가 귀엽지 않은 건 아니었다. 하지만 나는 젊은 시절부터 늘 일만 하며 살아온 사람이었다. 남자라 아이를 돌보는 게 익숙하지도 않을 뿐더러 몸도 예전 같지 않았다. 요즘 무릎이 안 좋고 일 보러 다닐 곳도 많다고 조심스레 말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며느리의 목소리가 싸늘하게 변했다. 아버님, 원래 결혼하면 남이지 않나요? 남 맞잖아요.
저희도 각자 살아야 하는 남이라고요. 그 순간 나는 할 말을 잃었다. 결혼하면 남이라. 그 한마디가 가슴에 칼처럼 꽂혔다. 쏘아 올려진 화살처럼 날카롭게 가슴을 관통했다. 내가 목숨처럼 아끼던 며느리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니.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았다. 평생 피와 땀으로 일구어온 모든 것을 아무렇지 않게 짓밟는 그 오만한 목소리. 아들을 위해 한평생 고생했던 내 희생을 일순간에 남으로 밀어내는 저 모렴치한 말투. 가슴이 서늘하게 식어갔다. 식탁 위에 명품 쇼핑백들, 매달 나가는 자동차 할부금, 휴가 때마다 외국으로 떠나는 여행.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던 내 손길을 남의 것처럼 취급하는 저 배은망덕한 며느리. 지금까지 해온 모든 것이 그 한마디로 아무 의미 없는 것이 되어버린 기분이었다. 딸처럼 생각했던 며느리의 입에서 나온 남이라는 단어가 가슴을 무너뜨렸다. 정성껏 차려준 명절 음식에도, 손주를 위해 아낌없이 보내준 용돈에도 고마움 한 번 모르던 저 얄미운 계산기 같은 눈빛. 평생을 바쳐 일궈온 가족이라는 이름의 따스함이 한순간에 차갑게 식어버린 것 같았다. 남수는 깊은 밤, 작은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다. 탁자 위에는 반쯤 마신 차 한 잔이 놓여 있었고, 벽시계의 초침 소리가 조용한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이 희미하게 마당을 비추고 있었다. 며느리가 내뱉은 한마디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다. 결혼하면 남이지 않나요? 그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언제부터였을까? 아들과 내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긴 것이 처음부터 이렇게 멀었던 건 아니었다. 민석이가 어릴 때는 참 많이도 아버지를 따랐다. 아침이면 내 어깨에 매달려 출근길 배웅을 했고, 퇴근하고 돌아오면 반가운 얼굴로 달려 나와 신발장 앞에서 기다렸다. 아빠, 오늘은 몇 층에서 일했어? 크레인 봤어. 어린 민석이는 늘 건설 현장을 신기해했다. 거대한 철근 구조물, 커다란 타워 크레인, 바쁘게 움직이는 인부들. 그 작은 눈동자에 비친 현장의 모습은 신비로움 그 자체였을 것이다. 아이는 그런 세계 속에서 일하는 아버지를 용감한 영웅처럼 바라보곤 했다. 하지만 나는 아들이 자기와는 다른 길을 가기를 바랐다. 건설 현장은 녹록지 않은 곳이었다. 땡볕 아래에서 온몸이 땀에 젖고 한겨울이면 손이 얼어붙도록 철근을 들어야 했다. 그렇게 온몸을 혹사시키며 살아왔지만 아들만큼은 다른 삶을 살게 하고 싶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일했고 더 많이 벌려고 했다. 그 땀과 노력으로 모은 돈은 오롯이 민석이를 위한 것이었다. 지친 몸을 이끌고 퇴근길의 작은 분식집에서 저렴한 라면 한 그릇으로 저녁을 해결하면서도 아들의 학원비만큼은 아낌없이 내던 시절이 있었다. 다른 아이들처럼 좋은 옷을 입히고 좋은 음식을 먹이고 싶었다. 민석이가 대학을 가고 싶다고 했을 때 나는 주저없이 뒷바라지를 했다. 해외 연수를 보내주었고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지원했다.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내가 너만큼은 부족함 없이 키웠다. 나는 그렇게 믿어왔다 하지만 그 믿음이 너무 순진했던 걸까? 나는 조용히 찻잔을 들었지만 이미 차가 식어 있었다. 미지근한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마당 한편에 서 있는 낡은 트럭이 보였다. 예전 건설 현장에서 자재를 나르던 차였다. 지금은 쓰지 않지만 이상하게도 버리지 못하고 그대로 두었다. 아버지, 이 차 이제 그만 처분하시죠. 뭐 하러 둬요? 몇 년 전 민석이 했던 말이 떠올랐다. 그래도 이 차 덕분에 우리 가족 먹고 살았지. 그때는 웃으며 넘겼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말에 깔린 의미를 이제야 깨닫는 것 같았다. 민석에게 아버지가 걸어온 길은 단지 과거일 뿐이었다. 부끄러운 흔적처럼 지워버려야 할 것. 달빛 아래 낡은 트럭의 실루엣이 마치 오랜 세월 함께 한 친구처럼 느껴졌다. 그 차로 새벽같이 일터로 향하던 날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현장을 오가며 생계를 이어갔던 시간들. 그 모든 순간이 트럭의 흠집과 녹슨 부분마다 새겨져 있는 듯했다. 나는 한숨을 내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작은 서랍장을 열자 안쪽에 꽂혀 있던 오래된 서류들이 보였다. 아들 명의로 사준 아파트 계약서, 결혼 준비 비용을 정리해둔 장부, 은행 잔고, 내역. 나는 그것들을 천천히 꺼내어 하나씩 펼쳐보았다. 손으로 장부를 넘기던 내 손길이 문득 멈췄다. 그동안의 지출 내역이 선명히 적혀 있었다. 아들을 위해 쓴 금액들, 특별한 날이면 챙겨주던 선물과 용돈, 대학 등록금과 어학연수비, 결혼 준비 비용까지. 내게는 그 모든 것이 당연한 부모의 도리였다. 하지만 지금 다시 보니 그 숫자들이 무겁게 다가왔다. 나는 서류 위에 손을 얹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결혼하면 남이라고. 그 순간 내 눈빛이 달라졌다. 복잡한 감정이 뒤섞인 표정으로 서류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문서를 정리해 다시 서랍 안에 넣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짐하듯 한 장 한 장 차곡차곡 정리했다. 마치 무엇을 준비라도 하듯이. 바람이 창문 틈 사이로 불어왔다. 차가운 공기가 방 안을 감쌌지만 내 마음 속에는 서서히 뜨거운 감정이 차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분노라기보다는 오랜 시간 억눌러왔던 자신의 가치에 대한 깨달음, 그리고 앞으로의 삶에 대한 새로운 결심이었다. 초침 소리가 규칙적으로 방 안을 채우는 가운데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이제부터는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처음으로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다. 며칠 후 정남수는 오랜만에 아들이 사는 아파트를 찾았다. 내가 직접 돈을 지불해 마련해 준 집이었다. 하지만 초인종을 누르고 기다리는 동안 나는 스스로가 남의 집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처럼 느껴졌다. 가슴 한구석이 묘하게 불편해졌다. 내 돈으로 산 집임에도 그 안에 사는 사람들에게 나는 이방인이 되어 있었다. 잠시 후 문이 열렸다. 며느리 박지연이었다. 그녀는 문을 열자마자 살짝 인상을 찌푸렸다. 예상치 못한 방문객을 맞이하는 당혹감이 그녀의 얼굴에 스쳐 지나갔다. 아버님, 무슨 일이세요? 말끝을 흐리며 며느리는 애써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그 속에는 분명한 불편함이 묻어 있었다. 나는 그런 시선을 모르는 척했다. 잠깐 볼 일이 있어서 왔다. 무덤덤한 목소리로 말하며 신발을 벗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집 안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지만 어딘가 차가운 느낌이 들었다. 식탁 위에는 해외 명품 브랜드 로고가 박힌 쇼핑백이 몇 개 놓여 있었다. 그 모습을 보며 나는 마음속으로 쓴웃음을 지었다. 내가 평생 모은 돈으로 사치를 누리면서 정작 그 돈을 모은 사람은 남일 뿐이라니. 그때 방 안에서 아들 정민석이 나오며 말했다. 아버지, 갑자기 어쩐 일이세요? 그의 목소리에는 놀람과 함께 미묘한 경계심이 묻어 있었다. 평소처럼 미리 전화하고 방문하지 않은 것이 그를 불안하게 만든 듯 했다. 나는 천천히 자리에 앉았다. 수십 년간 쌓아온 인내력으로 감정을 누르며 침착하게 말했다. 민석아, 나도 생각이 있어서 왔다. 전에 내 아내가 그러더구나. 결혼하면 남이다라고. 그 말을 듣자마자 민석의 얼굴이 살짝 굳어졌고 지연은 손을 가볍게 턱에 가져다 댔다. 그들의 눈빛에서
당황스러움이 읽혔다. 지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아버님, 그걸 그렇게 마음에 담아두셨던 거예요? 요즘 다 그런 거예요. 부모, 자식도 각자 인생이 있는 거고, 너무 깊이 엮이면 서로 피곤해진다니까요. 지연의 말투는 당당했다. 마치 그게 뭐가 문제냐는 듯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죄책감도 없었다. 오히려 자신의 발언이 지극히 당연하다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아내를 일찍 여인 후 혼자서 아들을 키우느라 고생했던 내 지난 날이 그녀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듯했다. 민석의 어머니가 병으로 세상을 떠난 후 나는 아버지이자 어머니의 역할을 동시에 해야 했다. 밤늦게까지 일하고 돌아와 어린 민석의 식사와 빨래를 챙기던 그 고된 시간들을 그녀는 상상조차 할 수 없을 것이다. 내 가슴 깊은 곳에서 오래된 상처가 다시 벌어지는 느낌이었다. 아내가 떠나던 그날, 작은 병실에서 그녀의 손을 붙잡고 울었던 기억. 그리고 장례식을 마치고 돌아온 텅 빈 집에서 어린 민석을 안고 함께 흘렸던 눈물. 세상에 우리 둘만 남겨진 것 같던 그 절망적인 밤들. 내 삶의 모든 것은 민석이었다. 아이가 배고프지 않게, 춥지 않게, 외롭지 않게 하기 위해 나는 모든 것을 바쳤다. 건설 현장에서 손이 갈라지고 허리가 휘어도 민석의 웃는 얼굴을 생각하며 버텼다. 밤늦게 돌아와 그 작은 손으로 내 볼을 감싸며 아빠 수고했어 라고 말하던 아들의 목소리가 내 유일한 위로였다. 그 아이가 이제는 어엿한 어른이 되어 자기 아내의 냉담한 말에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는다. 며느리의 차가운 시선과 내 아들의 무심한 침묵 사이에서 나는 평생 쌓아온 가족이라는 환상이 서서히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다. 그렇구나. 내 말대로 결혼하면 남이지.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마음속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아내가 떠나고 혼자서 지켜온 가족이라는 이름의 성. 그 안에 쌓아올린 모든 추억과 희생이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사라지는 듯했다. 마른 입술을 깨물며 삼킨 눈물이 가슴 깊은 곳에서 아내를 일찍 여인 후 혼자서 아들을 키우느라 고생했던 내 지난 날이 그녀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듯했다. 민석의 어머니가 병으로 세상을 떠난 후 나는 아버지이자 어머니의 역할을 동시에 해야 했다. 밤늦게까지 일하고 돌아와 어린 민석의 식사와 빨래를 챙기던 그 고된 시간들을 그녀는 상상조차 할 수 없을 것이다. 내 가슴 깊은 곳에서 오래된 상처가 다시 벌어지는 느낌이었다. 아내가 떠나던 그날, 작은 병실에서 그녀의 손을 붙잡고 울었던 기억. 그리고 장례식을 마치고 돌아온 텅 빈 집에서 어린 민석을 안고 함께 흘렸던 눈물. 세상에 우리 둘만 남겨진 것 같던 그 절망적인 밤들. 내 삶의 모든 것은 민석이었다. 아이가 배고프지 않게, 춥지 않게, 외롭지 않게 하기 위해 나는 모든 것을 바쳤다. 건설 현장에서 손이 갈라지고 허리가 휘어도 민석의 웃는 얼굴을 생각하며 버텼다. 밤늦게 돌아와 그 작은 손으로 내 볼을 감싸며 아빠 수고했어 라고 말하던 아들의 목소리가 내 유일한 위로였다. 그 아이가 이제는 어엿한 어른이 되어 자기 아내의 냉담한 말에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는다. 며느리의 차가운 시선과 내 아들의 무심한 침묵 사이에서 나는 평생 쌓아온 가족이라는 환상이 서서히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다. 그렇구나. 내 말대로 결혼하면 남이지.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마음속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아내가 떠나고 혼자서 지켜온 가족이라는 이름의 성. 그 안에 쌓아올린 모든 추억과 희생이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사라지는 듯했다.
마른 입술을 깨물며 삼킨 눈물이 가슴 깊은 곳에서 바다를 이루었지만 그것을 보여줄 수는 없었다. 가장은 끝까지 가장이어야 했으니까. 그래, 남이라면 남답게 행동해야겠지.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며 내 안의 흔들림을 진정시켰다. 삶의 굴곡들이 새겨진 손으로 가방을 열어 서류 한 장을 꺼냈다. 내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느껴졌지만 마음만은 단단했다. 평생을 아들을 위해 살았던 아버지가 아닌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할 시간이 왔다. 천천히 그러나 망설임 없이 그 서류를 탁자 위에 올려두었다. 서류를 꺼내는 내 손이 약간 떨렸지만 결심은 확고했다. 아내가 떠나고 혼자 남겨진 그 긴 세월 동안 민석만 바라보며 살아왔던 내게 이제는 다른 길이 필요했다. 이게 뭐예요? 민석이 의아한 얼굴로 서류를 집어들었다. 내용을 확인한 순간 그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었다. 아버지, 이게 뭐예요? 그의 목소리에는 믿을 수 없다는 충격이 묻어났다. 그의 얼굴에는 어린 시절 어머니의 장례식 날 보였던 것과 같은 당혹감이 서려 있었다. 내 머릿속에는 지난 설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그날 민석과 지연은 단 3시간만 머물다 서둘러 떠났다. 손주와 함께 정성스레 준비한 음식을 제대로 먹지도 않은 채 지연의 친정에 가봐야 한다는 핑계로 자리를 떴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들은 친구들과 제주도로 여행을 떠났다. 지연의 SNS에 올라온 사진을 이웃 할머니가 보여줬을 때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느꼈었다. 명절 음식을 정성스레 준비하면서도 그들이 올 것이라는 기대조차 하지 말아야 했던 것이다. 또 작년 여름 내가 갑자기 열이 오르고 어지러워 병원에 입원했을 때였다. 며칠 동안 혼자 병실에 누워 있었다. 민석에게 전화했지만 그는 지금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라며 말끝을 흐렸다. 다음 날 지연에게 연락했더니 우진이 학원 데려다 주느라 바쁘다고 했다. 결국 병실에 찾아온 것은 몇십 년 함께 일했던 현장 동료뿐이었다. 퇴원할 때도 택시를 타고 혼자 집으로 돌아왔다. 그날 밤 텅 빈 집에서 나는 처음으로 가족의 의미에 대해 깊이 고민했었다. 지연도 옆에서 서류를 들여다보더니 눈을 크게 떴다. 재산 반환 요구서라는 제목이 그들의 눈에 들어왔을 것이다. 나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지연도 옆에서 서류를 들여다보더니 눈을 크게 떴다. 재산 반환 요구서라는 제목이 그들의 눈에 들어왔을 것이다. 나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 아파트 내 명의로 다시 돌려놓으려 한다. 그리고 혼수며 결혼 자금도 다 정리해야겠다. 내 말대로 남이라면 내가 남에게 퍼준 돈을 다시 걷어들이는 것도 이상한 일은 아니겠지. 아버지,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민석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그의 눈에는 혼란과 공포가 뒤섞여 있었다. 평생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아버지가 갑자기 발을 빼겠다는 선언에 그는 말 그대로 당황한 것 같았다. 아버님, 농담이시죠? 지연이 헛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하지만 그녀의 손끝이 떨리고 있었다. 눈앞에 현실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시선을 이리저리 옮겼다. 농담 아니다. 나는 단호했다. 평생 아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해왔지만 이젠 그 마음이 바뀌었다. 지금까지 내가 너희를 위해 한 걸음 물러섰다면 이제는 자식들이 아닌 나 자신을 생각하려고 한다. 민석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아버지, 저희가 지금 이 집에서 나가라는 말씀이세요? 그의 목소리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의미와 함께 이런 상황이 실제로 벌어질 수 있다는 두려움이 함께 묻어났다. 그렇지. 법적으로 처리하면 몇 개월 안에 해결될 거다. 그동안 새로운 집을 알아보는 게 좋을 거다.
나는 마치 날씨를 이야기하듯 담담하게 말했다. 하지만 그 속에 담긴 결심은 단단했다. 아버님, 저희한테 이러시는 게 말이 돼요? 지연이 목소리를 높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분노와 당혹감이 교차했다. 저희는 이제 애도 있고 여기서 나가면 어디 가서 살라고요. 그제야 나는 그녀를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깊게 파인 주름이 있는 내 얼굴에는 평생의 고단함이 담겨 있었다. 나는 내가 해준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면서도 나를 남이라고 했다는 게 더 이해가 안 된다. 지연은 할 말을 잃은 듯 입술을 깨물었다. 민석은 더 이상 서류를 들여다볼 수도 없다는 듯 그것을 탁자 위에 던져버렸다. 아버지, 너무하십니다. 가족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뼈마디가 뚝뚝 울리는 소리가 조용한 거실에 퍼졌다. 그 말을 내가 너희한테 하고 싶구나. 가족한테 이렇게 대하는 게 말이 되냐? 그리고 천천히 신발을 신으며 마지막으로 덧붙였다. 이제부터 진짜 남처럼 살아보자. 남이니까 내 재산도 내 맘대로 할 거다. 나는 문을 열고 천천히 밖으로 걸어 나갔다. 등 뒤로 민석과 지연의 당혹감 어린 침묵이 느껴졌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문이 닫히는 순간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을 것이다. 나는 복도를 걸으며 무거운 숨을 내쉬었다. 마치 오랫동안 짊어져 온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해방감과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이렇게 변해버린 현실에 대한 씁쓸함이 동시에 밀려왔다. 며칠 후 정민석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나온 뒤 핸드폰을 꽉 쥐었다. 손끝에 힘이 들어가면서도 이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다. 바람 한 점 없는 맑은 하늘과는 대조적으로 그의 마음속은 검은 먹구름이 가득 차고 있었다. 법정 문서와 변호사의 냉정한 설명이 그의 귓가에 아직도 맴돌았다. 지연아,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내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입술이 바짝 마르는 느낌이었다. 아버지, 정말 소송 걸었어. 그 말에 박지연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다. 그녀의 눈동자가 순간 확대되었고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다. 뭐라고? 아니, 어떻게 자기 아들이랑 법정에서 싸우겠다는 거야. 지연은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며 머리를 감쌌다. 그녀의 옆에 놓여있던 명품 쇼핑백이 흩어졌지만 이제 그것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방 안을 가득 채우던 화려한 물건들이 이제는 그저 공허한 껍데기처럼 느껴다. 변호사가 그러는데 아파트는 엄밀히 말하면 아버지가 산 거잖아. 서류상 내 이름으로 돼 있어도 증여 취소가 가능하대. 게다가 혼수랑 결혼 비용도 다 기록해뒀나 봐. 생활비까지. 민석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법률 용어들이 그에게는 낯설고 무거웠다. 생활비까지. 지연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녀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아니,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런 모욕까지 당해야 해. 솔직히 우리가 이 집 받은 게 뭐 대수야? 부모가 자식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민석은 입을 꾹 다물었다. 부모가 자식을 도와주는 건 당연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제 아버지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이제는 하나의 무거운 짐으로 어깨를 누르는 듯 했다. 지금까지 받아온 모든 것들이 순간적으로 그의 앞에 쌓여가는 느낌이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아파트 단지의 풍경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다. 이 집, 이 공간, 심지어 그가 앉아있는 이 소파까지. 모든 것이 아버지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생각이 처음으로 그의 마음에 깊이 파고들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화면에는
아버지라는 이름이 떴다. 그 세 글자가 그 어느 때보다 무겁게 다가왔다. 민석은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민석아. 차분한 그러나 단호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묵직했지만 이전의 따스함은 느껴지지 않았다. 내가 변호사 통해서 서류 다 넘겼다. 이 일은 이제 법적으로 진행될 거다. 아버지, 제발 이러지 마세요. 우리한테 왜 이러세요? 민석의 목소리는 점점 더 낮아졌다. 그의 등줄기로 차가운 땀이 흘러내렸다. 내가 먼저 남이라고 했잖아. 남한테 내가 왜 아파트를 주고 왜 돈을 줘야 하지? 아버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날카로운 칼날처럼 민석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민석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마치 오랫동안 버티던 무언가가 그의 내면에서 무너져 내리는 듯했다. 지연은 옆에서 속삭였다. 오빠, 아버지한테 사정해. 무릎이라도 꿇고 빌어. 민석은 자존심이 상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 목구멍 깊은 곳에서 무언가 뜨거운 감정이 치밀어 올랐다. 아버지, 우리 한 번만 다시 이야기해봐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지연이도 후회하고 있어요. 그러나 남수는 짧게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 한숨 속에는 수십 년의 세월과 실망감이 담겨 있었다.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야. 내 결정은 변하지 않는다. 뚝. 전화가 끊겼다. 그 짧은 소리가 마치 큰 벽이 무너지는 소리처럼 그들의 귀에 울렸다. 지연은 분노에 차서 핸드폰을 바닥에 내던졌다. 비싼 기기가 차가운 바닥에 부딪히면서 화면이 깨지는 소리가 났다. 결국 끝까지 이기적으로 나오시겠다는 거네. 좋아, 그렇게 나오신다면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민석은 창가로 다가가 머리를 벽에 기댔다. 차가운 벽의 감촉이 그의 열오른 이마를 식혀주었다. 이제 그들 앞에 놓인 현실은 냉혹했다. 아파트를 잃을 수도 있고 심지어 그동안 받았던 모든 것을 반환해야 할지도 모른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삶이 얼마나 아버지의 희생 위에 지어져 있었는지 깨닫기 시작했다. 집 안의 모든 것이 갑자기 남의 것처럼 느껴졌다. 지연의 흐느끼는 소리와 깨진 핸드폰 화면의 반사광 사이에서 민석은 처음으로 진정한 두려움을 느꼈다.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겼던 그의 삶의 기반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릴 수도 있다는 현실 앞에서. 한 달 뒤 정남수는 서울의 한 부동산 사무실에서 계약서를 확인하고 있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오후의 햇살이 종이 위에서 반짝였다. 이제 도장만 찍으시면 됩니다, 사장님. 부동산 직원이 정중하게 말했다. 나는 천천히 계약서를 넘겨보았다. 아들 정민석 명의로 되어 있던 아파트가 이제 다시 나의 소유가 되었다. 볼펜을 손에 쥐자 내 손끝이 잠시 떨렸다. 젊었을 때 피땀 흘려 번 돈으로 마련한 집이었다. 언젠가 이 집에서 손주들이 뛰어놀고 가족들이 오손도손 모일 줄 알았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꿈꿔왔던 따뜻한 가족의 보금자리는 결국 이렇게 차가운 서류 한 장으로 정리되고 있었다.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도장을 찍었다. 그 순간 그동안 마음속을 짓누르던 응어리가 사라지는 듯했다. 쿵 하고 도장이 찍히는 소리가 마치 오랜 시간 닫혀있던 문이 열리는 소리처럼 느껴졌다. 축하드립니다. 이제 다시 사장님 명의로 돌아왔습니다. 부동산 직원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축하받을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내 삶의 주도권을 되찾았다는 생각에 가슴 한편이 단단해졌다. 아파트를 정리한 후 나는 서울에 있는 작은 오피스텔을 계약했다.
있었다. 넓지는 않지만 오히려 지금 나에게 딱 맞는 크기였다. 오래된 시골집을 떠나 새로운 곳에서 다시 시작하기로 했다. 혼자서 정리하기 편한 크기, 필요한 것만 갖춘 공간. 비로소 내 인생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는 기분이었다. 이삿짐을 정리하던 날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 뜬 이름을 보고 잠시 망설였다. 민석이라는 글자가 반짝이고 있었다. 한 달 동안 수십 번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정리된 상태였다. 나는 천천히 전화를 받았다. 아버지. 민석의 목소리는 예전과 달리 한없이 작고 조심스러웠다. 창밖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박스 위에 그림자를 드리웠다. 왜? 내 목소리는 의도치 않게 건조했다. 세월의 무게가 실린 한마디. 아버지, 저희 이제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그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당당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저물어가는 하늘빛이 따뜻했다. 황혼의 빛이 도시의 빌딩들 사이로 스며들며 아름다운 그림자를 만들고 있었다. 그는 덤덤하게 말했다. 살 방법을 찾아야지. 아버지, 저희 정말 반성했어요. 지연이도 많이 울었고요. 손주도 있잖아요. 이제 와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건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민석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제 와서. 나는 피식 웃었다. 그 웃음 속에는 수십 년의 세월이 담겨 있었다. 너희가 나를 남이라 했지. 남이면 남처럼 살아야지. 난 이제 내 인생을 살 거다. 아버지, 제발. 민석의 목소리가 간절했지만 나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평생 누군가의 아버지로 살아왔다면 이제는 한 사람으로서의 내 시간을 찾고 싶었다. 너도 이제 진짜 어른이 되어라, 민석아. 내가 언제까지 너희 뒷바라지해야 하냐? 그리고 조용히 전화를 끊었다. 방 안에 다시 고요함이 찾아왔다. 박스 위에 놓인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눈에 들어왔다. 민석이 어렸을 때 찍은 사진이었다. 그 시절로는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잠시 그 순간을 그리워했다. 그날 저녁, 나는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다. 주변에서는 아이들이 뛰어놀고 연인들이 손을 잡고 산책하고 있었다. 예전 같았으면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로웠겠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했다. 65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온전히 나를 위한 시간을 가진 적이 있었던가.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 한 장을 꺼냈다. 스포츠 댄스 초급반 모집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다. 젊었을 때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취미였다. 건설 현장에서 허리를 굽히고 일만 하느라 춤을 출 여유도 생각도 없었다. 이제 나도 좀 즐기면서 살아야지. 나는 종이를 보며 미소 지었다. 그 미소 속에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과 기대가 담겨 있었다.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다. 가을의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공원의 나무들이 황금빛으로 물들기 시작했고 석양은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나는 한층 가벼워진 걸음으로 천천히 집을 향해 걸어갔다. 이제 나의 삶은 온전히 나 자신의 것이었다. 더 이상 누군가의 기대에 맞추거나 희생하거나 양보할 필요가 없었다. 처음으로 나만을 위한 삶을 살아보는 것. 그것이 비록 늦은 나이에 시작된 도전이라 할지라도 이제부터의 시간은 모두 내 것이었다. 정남수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소중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가족이란 단순한 혈연 관계가 아닌 서로에 대한 존중과 감사의 마음으로 이어지는 소중한 인연임을 깨닫게 합니다. 부모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순간 그 관계의 따스함은 사라집니다. 또한 인생의 어느 순간에도
자신을 위한 시간을 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 줍니다. 주 아버지처럼 우리 모두 자신의 행복을 찾을 용기를 가지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